안녕하십니까. 일단 적은 인원이지만 먼저 가볍게 시작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가장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고, 오늘 하여간 날씨가 조금 추운데 그래도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크 매거진 편집장 박창민이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백두대간 울트라로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짧게 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두대간 울트라로드가 시작된 거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2021년에 백두대간 로드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백두대간 트레킹 길들은 많이 유명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산로도 가고 트레일도 갈 수 있는데, 자전거로는 산악자전거로도 갈 수가 없는 길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백두대간 트레킹 로드를 따라서 포장도로를 다 연결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자라는 게 프로젝트의 시작이었고요. 기본적인 루트인 구리에서 고성까지 갈까 그랬었는데, 고성에서는 그 마감을 해줄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마감을 하고 사람들이 환영을 한다든지 끝나고 나서 고성부터 돌아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끝을 서울 근처 양수에서 끝내는 걸로 하면, 그쪽에 양수역 앞에 가면 이제 벨로라운지라는 스토어가 있어요. 그 스토어에서 저녁 6시 전에 도착을 하시면 웰컴을 해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 문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양수역은 거기 공영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를 미리 갖다 놓고 구례를 갔다가 글로 와서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도착하시는 분들은 도착해서 전철로 복귀할 수도 있고, 서울까지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니까 자전거 타고 가셔도, 이걸 타고 나면 30km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였고, 전체 코스는 9일간의 일정인데 시간으로 보면은 8일하고 3시간이 컷오프 일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체크포인트에서 인증 사진을 보내는 것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지는 않고요. 라이딩 했던 로그를 제출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완주를 인증해주는 방법을 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라인업은 이게 셀프 서포트 프로그램이고요. 셀프 서포트다 보니까 자기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보급과 숙박도 자기가 직접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안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스스로 어떻게 가보면은 도로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아까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 내내 좀 특이한 것 좀 이렇게 있을 텐데, 영상에 보면 라이딩 계속 혼자 하고 있죠. 차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도로 안에 별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안전하고 보급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DNF가 발생을 하게 될 수 있죠. 자기가 심한 기재 고장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체력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스스로 이제는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DNF를 해야겠다 결심했을 때는 낮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정말 대책이 안 섭니다, 이게. 그 DNF를 못해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셀프 서포트지만 셀프 서포트의 한계가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포트는 사실상 없고요. 자기가 필요하면 지인을 통해서 차량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이 동반 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인 서포트가 가능하고, 차량 지원할 때는 차랑 자전거 같이 이동하는 것만 일단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자전거를 대신 타는 거 외에는 지원이 됩니다. 올해 코스고요. 올해 코스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거리는 1270km 정도 동일합니다. 상승 26,000.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100km에 2,000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km 라이딩하면 상승 2,000. 설악 그란폰토 가보셨나요? 네, 메디오 폰토가 108km에 1300이죠. 네, 여기 108km 타면 2000대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에 2000 정도 가신다 생각하면 되시고, 어필은 전체적으로 한 60개가 조금 넘어요. 근데 느낌은 한 100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한 100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15km마다 하나씩 어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첫 어필이 15km 올라가요. 그래서 1000m 이상 되는 어필이 7개가 나오는데, 성삼재가 제일 처음 넘는, 정령치가 두 번째 어필이죠. 첫 어필 2개가 이제 지리산에 1000m를 넘게 되고,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가장 높은 만항제와 두문동제가 또 연석이 있죠. 그 2개가 이제 1000을 넘고, 그 다음에 설악산에 가면 운두령과 구룡령, 이 2개가 1000을 넘으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저기 대관령 가기 전에 안반대기가 1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7개 1000 넘는 어필이 있고, 두문동제까지, 만항제 두문동제가 되게 춥고요. 안반대기 가시면은 5월에 이제 벚꽃을 보실 수 있어요. 벚꽃이 안반대기부터 이제 운두령 뭐 이쪽에 가면은 벚꽃들이 피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 사실 안반대기는 그때도 벚꽃이 활짝 핀 게 아니고 벚꽃이 막 시작을 해요. 5월에. 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바뀌게 되고요. 지난해와 바뀐 부분인데, 지난해에 마구령이 지난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 지나서 아마 공사가 들어갔을, 마구령이 원래 포장도로였는데 마구령을, 도로를 다 깨서 임도처럼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됐나 봐요. 그래서 마구령을 이제 자전거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로드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마구령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마구령을 피해서 우회로 가는 바람에 언덕 몇 개를 뺐죠. 그러니까 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좀 쉽게 갔습니다. 그래서 마구령 대신에 그 옆에 있는 고치령을 넘는 걸로, 원래 고치령이 비포장도로였다고 생각했었는데 고치령이 포장을 다 해서 이제 고치령을 도로로 넘게 됐고요. 그래서 고치령을 넘어가면 주실령, 도래기제, 소야제, 이 3개의 이제는 큰 어필 3개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게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또 오피셜 CP가 있었는데, 오피셜 CP가 올해부터는 운영이 되지 않고, 이제 내린천로를 좀 가는 구간들을 좀 빼고 중간에 가로질러서 현리에서 바로 이제 한계령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코스가 좀 바뀝니다. 그리고 드롭백 서비스도 좀 변경이 됐는데요. 드롭백을 원래 오피셜 CP랑 결승선에다가 드롭백을 옮겨 드렸었는데, 드롭백 서비스 자체가 조금 이용을 많이 안 하셨기도 했고 쉽지 않았어 가지고, 대신에 GS25 택배를 이용하시면, 편의점 택배는 내가 택배를 보내고 일주일 정도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택배를. 그래서 양수역 벨로라운지 옆에가 GS25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간에 보내셔도 되고, 또 구례 공솔운동장 옆에 GS25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코스 쭉 보셨지만 아랫부분 지리산에서 덕유산, 문경목 가기 전까지는 더워요. 덥고 저녁 때 좀 춥고 그렇게 되는데,
태백산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월악산을 지나서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는 심하면 영하로 떨어져요. 5월에. 그래서 패딩이 필요합니다. 야간 라이딩을 하실 분은 새벽 일찍 라이딩 하시거나 야간 라이딩 하실 분들은 패딩 정도 수준의 옷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근데 그 전에는 패딩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문경이나 영주 부석 정도에다가 택배로 GS25로 보내놓으면 거기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 7일 정도 되니까 아마 출발 전에 집에서 그냥 보내고 오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코스 보면 GS25가 중간중간 대도시 만나는 곳들 찾아보면 중간중간 있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이 작년에 10시였는데 9시로 좀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해보니까 초반에 어필들이 많아요. 100km 라이딩하면 3,000 찍거든요, 상승을. 그래서 10시에 출발하니까 아까 뭐 뿔랑꼬냉이님 영상 보셨지만 그분들이 밤 10시까지 첫날 타셨거든요. 밤 10시까지 타서 150km 탔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125km 지점쯤에서 숙박을 했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빨리 와야 7시, 늦은 분들은 뭐 거기까지도 10시에 막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땡겼습니다. 9시 출발해서 조금이라도 낮에 탈 수 있는 시간을 늘렸고, 너무 일찍 올라가면 조금 안 좋은 게 성삼재 어필에 아침에 차가 좀 많아요. 새벽에.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9시 정도 이후로 좀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는 저희가 라이드 위드 GPS를 통해서 코스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라이드 위드 GPS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글로벌 그 코스를 공유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서는 뭐 코스의 주소만 전달하면 다들 세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쓰고 있고, 뭐 와우나 해머헤드, 브라이튼 같은 웬만한 최근에 많은 자전거 속도계들은 페어링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코스가 넘어오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GPX 파일 다운받거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에 대한 날씨 변화가 이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정말 사계절을 다 씁니다. 더울 때 35도를 넘어갔다가 추울 때 영하 1도, 2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날씨를 쭉 경험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이딩 할 때 해가 지면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아침에 해 떠고 출발해서 해 질 때까지만 라이딩하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참가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새벽에 막 4시쯤 출발하시고 밤 10시, 11시까지 타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새벽과 저녁 때 이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월악산 이후로는 정말 춥습니다. 작년 한계령 새벽 4시에 영하 1도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옷을 다 야간 라이딩을 하신다면 뭐 라이트나 이런 것 외에도 의류에 대한 그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다 가민 쓰시나요? 브라이튼 쓰시고. 네. 가민 쓰시는 분이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가민 같은 경우는 자동 싱크나 자동 페어링이 되지 않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내비게이션 쓸 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GPX 파일보다는 여기에 라이드 위드 GPS FIT 파일을 다운받으시는 게 좀 낫습니다. GPX 파일은 그냥 위치 정보를 모아놓은 파일들이기 때문에 뭐 앞에 가서 큐시트가 없어요. 그래서 뭐 2km에서 우회전 이런 게 없어요. GPX 파일은. 근데 FIT 파일이나 다른 것들은 이제 큐시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가민은 가민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이제 FID 파일을 등록을 하면 코스가 등록이 되죠. 가민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가민 커넥트 앱을 이용해서 자기 속도계랑 싱크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가민 속도계에다가 지도를 넣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와우나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라이드 위드 GPS를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 무료니까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드 위드 GPS 보면 회원가입하시면 여기 엑스포트 GPX 파일이라는 게 떠요. 이 엑스포트 파일이라는 게 뜨는데 여기서 옵션을 보시면 FIT 파일부터 뭐 TCX, GPX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IT 파일이 가장 이젠 사용하기 좋고요.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GPX 파일은 가장 범용적인 파일이기 때문에 GPX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뭐 브라이튼이나 와우 같은 경우는 그 브라이튼 와우 안에서 그 커넥션하는 그 앱을 연결하는 그런 싱크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회원 가입 정보를 얻게 되시면 여기서 샌드 말고 이제 여기 핀이라고 뜨게 됩니다. 핀 뜨게 되면 핀 하게 되면 코스를 핀하는 순간 자기 그 디바이스로 바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다운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와우나 브라이트는 그렇게 해서 자동 싱크가 되는 거고, 해머헤드 같은 경우는 뭐 해머헤드 쓰시는 분이 지금 좀 적긴 하지만 이게 해머헤드고요. 해머헤드 쓰시는 분들은 라이드 위드 GPS에 그 URL 주소만 넣으면 바로 이제 갖고 오는. 그거 바뀌었어요. 그냥 샌드2만 누르면 바로. 샌드2. 아까 라이드 위드 GPS에서 샌드2에서 해머헤드로 해버리면 바로 해머헤드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라이드 위드 GPS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딩 로그가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라이딩 로그가 기록이 되면 라이딩 로그를 뭐 스트라바나 뭐 여러 가지에다가 기록을 하시니까 스트라바, 뭐 라이드 위드 GPS나 코모 등의 로그가 만들어지면 그 로그를 그 백두대간 울트라로드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다가 로그 완주 인증하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서 예비로 하나 더 속도를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자전거나 이런 것들 말고 이제 기본적인 것 말고 지금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휴대 공구가 필요하죠. 펑크 소리가 당연히 합니다. 펑크가 안 나면 좋고요. 나면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 공구를 당연히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예비용 튜브뿐만 아니라 체인 오일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체인 오일 중에서 1000km 넘게 감당하신 체인 오일이 현재 없어서 일반적인 체인 오일이 한 500km 안에가 이제 가장 좋기 때문에 중간에 체인 오일을 좀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라이트로 이제 전조등이나 후미등 그리고 후방 레이더가 있으면은 다 공도니까 마지막에 북한강 길 외에는 다 공도를 타기 때문에 뒤에 차가 워낙 없기 때문에 차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있으면 좀 편해요. 차가 오고 있구나를 중간에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보조 배터리는 꼭 필요하고 중간에 하루에 라이딩하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속도계에다가 충전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충전을 하면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충전 케이블도 필요하고, 변속이 전동 변속이신 분들은 전동 변속 충전 케이블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DI2도 까딱까딱해요. 시마노 DI2도 약간 좀 까딱까딱하고, 스램은 무조건 충전을 해야 되고요. 의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비 예보가 많지 않았지만 중간에 비가 한번 살짝 왔었고, 비가 오면은 엄청 추워요. 그래서 비 올 때 완전 방수 자켓이 필요해요. 그냥 방풍 정도로는 사실 너무 힘들고 방수 자켓이 필요하고, 빕숏을 선택하실 때는 안장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안장통이 한 이틀째 옵니다. 되게 빨리 와요. 한 이틀째부터 엉덩이가 너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안장통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요즘은 패드예요. 안장보다 패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빕숏의 패드가 밀도가 높은 패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르시면 되고, 밀도가 높은 패드가 좀 비쌉니다. 비싸긴 하지만 장거리 라이딩 할 때는 아주 유리하고, 워머가 필요한 게 아침과 오후에 날씨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워머로 아침에 좀 하고 있다가 중간에 긴 옷을 있으면 벗을 수가 없으니까 워머 같은 걸로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재킷은 방수, 초반에는 하여간 패딩까지는 필요 없지만 방수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 후반부 가면 야간 라이딩이나 새벽 라이딩 하실 분들은 패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짐들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바이크 패킹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뭐 차량 서포트를 100%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차에다가 넣어놓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내가 다 가져가야 될 경우는 바이크 패킹을 하셔야 돼서, 바이크 패킹을 최소한 어떻게든 가볍게 잘 꾸리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탑튜브백이나 이제 안장백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탑튜브백 같은 경우는 작은 거는 조금 애매해요. 가능하면 탑튜브 위에 올라가는 백에 휴대폰이나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탑튜브 백이 있어야 거기다 배터리를 놓고 속도계에다가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하면서 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안장백, 새들백은 10리터 정도, 10리터 내외 이 정도에다가 그냥 자기가 갈아입을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고 다니시면 되고, 핸들바백은 좀 작은 걸 쓰시는 게 좋긴 한데, 너무 필요할 경우 핸들백을 쓰면 핸들바백에서 공기 저항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핸들백을 쓰냐 안 쓰냐는 조금, 내가 도저히 넣다 보니까 넣을 데가 없다, 근데 핸들바백을 써야겠다, 그때 핸들백은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약간 컴팩트한 깡 요만한 것들 나오니까 요만한 사이즈 핸들바백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러닝 베스트죠. 러닝 베스트를 쓰면 여기다가 이제 보급식, 먹을 거, 라이딩 중에 먹을 것들이 넣고, 뒤에다가 물백도 넣을 수도 있고요. 물이 부족합니다. 구할 때도 없고 살 때도 없고, 그래서 물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물통 2개를 다 꽂아야 되는데, 물통 2개가 초반에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러닝 베스트에다가 물백을 넣어서 갖고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크 패킹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리자인 쪽에서 오셔가지고 오늘 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리자인 담당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프리미엄 액세서리 수입사인 아딕스 디스트리뷰션의 문인영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리자인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조등 제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리자인이 작년에서 이제 18years라 그래서 18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됐으니까 19주년이 됐죠. 그래서 첫 해부터 저희 아딕스랑 같이 파트너가 돼서 19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딕스 리자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19년 차가 됐고 헤드 오피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그리고 생산 대부분 대만에서 타이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하고 있고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멀티툴과 펌프들 아마 리자인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하시는 게 플로어 펌프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는 자전거 동호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보면은 막 입문했을 때만 해도 사실 자전거 펌프라는 게 아시겠지만 많이 좀 거추장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고 금방 망가지고 그런 것이었는데 리자인에서 2007년에 이제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플로어 펌프를 전 세계에 선보여서 잘 들어가고 품질도 높고 그런 프리미엄 액세서리를 선보여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지금까지 19년 차가 됐습니다. 간단히 브랜드 소개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LED 제품들, 아까 편집장님도 말씀하신 전조등, 흡입등 제품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보통 다른 전조등 제품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 제품은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LED 전조등 제품입니다. 사실 시중에 자전거 전조등, 후미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그런데 저도 뭐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알지만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이 자전거 라이딩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맞는가를 본다면 저희 제품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제품들 다 자기들 이제 장점을 얘기할 때 뭐 USB-C 썼다, 뭐 방수된다, 뭐 몇 시간 오래 간다,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희 제품 제대로 가진 특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라이딩 했을 때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과 가끔 저도 이제 자전거 매장이나 뭐 이제 라이더 분들 만나면은 저희 거를 이렇게 켜서 많이 비교를 해보시곤 해요. 이게 충전이 안 됐나 보네요. 그래서 보통 켜서 보시면은 지금 이 제품이 1400루멘짜리 제품인데 다른 브랜드랑 동시에 켜봅니다. 그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1400루멘인데 조금 밝지가 않네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은 지금 실제 이 제품을 이제 1400루멘 켰을 때 아주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도로 가장자리 사이드까지 시야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렇게 정말 어두운 환경에서 주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로등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도로 갓길에 있는 상황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주행할 때 직진으로만 가지 않잖아요. 아까 보신 뭐 지리산이나 그런 데서 만약에 저렇게 가로등 없는 데서 다운힐을 하는데 불빛이 없다. 근데 또 코너를 돌아야 된다 하면은 양쪽 측면까지 다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들은 이 렌즈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빛이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중앙에만 빛이 집중되는 제품들은 그냥 켜보면 이게 훨씬 밝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야를 확보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리자인 전조등 제품들은 그걸 목표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해 보시면은 저렇게 어두운 곳에 가도 양쪽 사이드를 전체적으로 다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같은 1400루멘 제품들하고 켜봤을 때 똑같이 켜봐도 이건 좀 밝지가 않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을 해보면 이게 더 시야를 잘 확보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또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건너편에서 차가 올 때 이렇게 상향등을 켜고 오게 되면은 눈이 많이 부시잖아요. 그것처럼 빛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은 그 부분은 사실 빠르게 인지하기가 힘들어져요. 너무 빛이 몰리면요. 그런 것도 방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전조등 제품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이 빛을 내는 LED 소자는 다 동일합니다. 결국 이 전조등을 만드는 이 제조업체의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는 결국 사용되는 환경에 얼마나 맞게 렌즈를 구성했느냐예요. 근데 저희 리자인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들이 자전거 주행 환경에 맞게 그렇게 제작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루멘짜리 했을 때 좌우 시각부가 잘 되는 게 보이고요. 1200루멘짜리, 또 600루멘짜리, 400루멘짜리. 네. 그래서 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사야 될까요? 뭐 써야 될까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은 그겁니다. 가능하면 밝고 큰 걸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편집자님 말씀하셨지만은 당연히 야간에도 주행을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보조 배터리, 결국 배터리와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기록을 위해서는 속도계들 배터리 계속 유지를 하셔야겠죠. 또 만약에 야간에 주행을 좀 오래 하셔야 된다면, 그럴 때 배터리가 만약에 없다면은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용량이 크고, 용량이 클수록 배터리 용량도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큰 거를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QR코드 보이시겠지만은 오늘 가져온 제품들 해서 좀 할인 구매하실 수 있게 오늘 하루 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로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아딕스 자체 운영 중인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된 페이지는 아니고 이 QR코드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인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또 여러분의 완주와 또 좋은 기억, 추억 남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